네, 더 균형 있게 더 공정하게 더 스픽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영식이고요.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송문희 고려대전 연구교수, 그리고 스픽스의 최민우 기자와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무거운 소식을 먼저 좀 전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스픽스가 선정한 오늘의 일면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하시죠. 네, 스픽스가 선정한 오늘의 일면 이미 예고를 해드린 대로 좀 무거운 내용입니다. 저희 스픽스가 현장에서 취재한 사진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바로 어제 있었던 대구 변호사 사무실 건물에서 있었던 화재 사건의 현장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최 기자가 직접 취재했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오전 10시 55분에 화재 사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6분이 지나 소방 선착대가 도착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는데요. 화재 발송 신고에 따라서 22분 후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게 됐습니다. 예. 주변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용의자가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화분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여직원의 비명 소리가 들리자마자 쾅 하는 폭발음이 들렸다. 이런 현장에서 진술을 받기도 했는데요. 네네. 우선 방화 용의자는 재판 불만 때문에 상대 변호사에게 분풀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변호사는 출장 중이어서 화를 모면했는데요. 사무실에 있던 동료 변호인과 직원들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예. 그 CCTV인데요. 아, 보이는군요. 방화 용의자가 들어가자마자 한 20초 뒤에 빨간 불빛이 보이면서 화재가 삽시간에 번지게 됐습니다. 잠깐만, 지금 저희가 좀 돌려보고 있는데 지금 흰 천으로 가리면서 들어가는 사람이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죠? 네, 맞습니다. 왼손에는 신나로 추정되는 그 물건과 그리고 하얀 천, 예. 오른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수정 교수에 따르면 예. 하얀 천을 이용해서 빠르게 화재를 일으키기 위한 용도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저런 건물 자체가 어떤 경비 인력이 충분하다든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 뭐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변호사 사무실 건물에 가보면 이제 건물 관리하시는 분 한두 분 정도 계신 경우가 많아서 아마 이쪽 건물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가 어려웠었다 이런 증언들도 분명히 있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화재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은 네. 대구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법조 빌딩인데요. 예. 지하 2층과 지상 5층으로 이뤄진 7층짜리 건물인데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예. 각 층에는 5개 방이 있고요. 각 방마다 법률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화재가 발생한 203호 같은 경우는 2층에서도 제일 안쪽에 위치해 있어서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고 그리고 한 층에 5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건물에는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한쪽 방향에만 있어서 더 화를 키운 것 같습니다. 네, 건물의 구조도 그러했고 워낙에 또 이제 변호사 사무실 다 한 번쯤 방문해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같은 층 안에도 굉장히 여러 명이 이제 같이 쓴다든지 좁은 넓은 공간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안타까운 사연이라고 언급하실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대표 변호사는 사무실을 비우는 상황이었고 다른 분들이 이제 피해를 본 상황이 됐습니다. 예, 전해드리면서 좀 안타까운데요. 이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 반응이나 분위기는 또 어땠는지도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현장에서 네네. 극적으로 대피한 임경희 씨의 인터뷰에 따르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쾅 하는 폭발음이 들렸고 복도에 검은 연기로 가득 찼다. 나가고 싶어도 탈출하지 못했다. 탈출구가 없어서 창문을 깨고 겨우 빠져나갔다라고 했고요. 예. 임경희 씨의 인터뷰에 또 따르면 3층에 있던 직원들도 예. 극적으로 소방 당국의 도움을 받아서 창문을 깨서 탈출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픽스의 보도로 저희가 만나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현장의 사고 이후에 저희 취재 기자가 확보한 영상을 좀 만나볼까 하는데 저희가 준비가 됐으면 그 영상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소방당국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내부를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함께 만나볼까요? 지금 보시는 모습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유리창이 깨져서 곳곳에 유리 파편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엄청 큰 폭발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피해가 있었을 수 있겠다 이제 뭐 예상은 가능한 것 같고 그 내부를 내부가 지금 보이네요. 지금 복도 폭이 한 2m, 3m 내의 복도라서 예. 대피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장 음성 좀 들어보죠. 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사건이 발생한 203호 사무실 내부입니다. 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닥에 있는 작은 표시는 그 사망자가 발생한 위치를 표시한 표식기입니다. 예. 예, 현장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그 그림은 굉장히 참혹하기 때문에 뿌옇게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이제 블러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혈흔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리기 위한 거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주시고 아이고 전화가 오네. 네, 현장 소리 중에는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서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만 벨소리가 이미 나갔습니까? 나갔어요? 네, 그렇군요. 이제 그것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신 분들은 이제 벨소리를 들으셨으니까 그게 어떤 벨소리인지 좀 사연을 좀 전해주신다면? 네, 들어갔을 때 당시 사망자로 추정되는 그 사망자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려서 더욱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고 전화가 오네.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분의 뭐 지인이거나 가족분들께서 소식을 접하시고 굉장히 놀라서 혹시 괜찮은지 그 전화로 그분을 찾는 그런 벨소리가 저희 취재진이 그 내부에 들어갔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세요. 자, 이런 내용도 좀 만나보셨는데 노동일 교수께서는 좀 글쎄요, 이 사고 소식을 접하고 어떠셨습니까? 너무 안타깝죠. 마음이 너무 아프네. 지금 다시 봐도 예. 아픈 일이고 저도 이 참 법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런 일을 이제 여러 차례 성격은 좀 다르지만 네. 저런 비슷한 일을 이제 접하게 되는데 결국 재판이란 게 승패가 갈리는 일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결국은 그런 패소한 사람은 분노할 수밖에 없거든요. 분노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예. 근데 아무리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불만이 있더라도 재판결 불만이 있더라도 저런 식으로 표출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더더구나 저것은 상대방 자신과 그 다투었던 상대방을 변호했던 상대방 변호사에게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상대방 변호사에게 뭐 해를 가했어도 위해를 가했어도 문제지만 네.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저렇게 좀 안타까운 일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먼저 저분들의 그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들께 좀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근데 저런 걸 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재판은 아무리 좋아도 한쪽은 패소하게 돼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재판이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상대방은 분노, 불만을 갖게 되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사회에 대한 그 분노가 축적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 미국에서 유행하는 것 중 유행이라기보다는 이제 법조계에서 조금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변호사, 그러니까 법조인이죠. 변호사, lawyers as counselor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만 가지고서 뭐 승패를 끌어내고 승소를 이끌어내고 그런 데 관심을 가지지 말고 예. 한 걸음 더 나가서 카운슬러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Lawyers as Counselors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고 예. 많이 얘기들 합니다. 로스쿨에서 가르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고객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그렇고 결국은 그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이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어떤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짧은 시간 변호사를 했는데 예. 저도 변호사 하다가 이제 국민일보 논설에 들어가고 이렇게 학교로 갔는데 참 그 내일 같으면 설사 지더라도 그러니까 패소하더라도 그냥 팔자소관이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며칠 지나면 사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건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거든요. 더구나 돈을 받고 남의 일을 처리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예. 그 만약 어떤 그 선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제 패소한 그 의뢰인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하루 종일 담배만 피우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치겠더라는 거죠. 예, 예. 그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그걸 막 화를 표출해버리면 괜찮겠네. 차라리 괜찮겠는데 예.
그렇게 하면서 참 너무 스트레스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여튼 재판이라는 건 당사자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또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송사라는 건 참으로 어려운 그런 일이니까 우리 법원에서도 이게 조정이나 중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고 약간씩 불만이 있더라도 결국 조정으로 타협을 보면 결국은 저런 식의 분노 결과는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서 저희 이제 스픽스 보도를 통해서 또 저희가 취재한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노동희 교수님의 말씀까지 들어봤는데요. 그 대구 지역 신문에서도 관련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뭐 중앙지와 더불어서요. 관련 보도를 종합해서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대구 신문 1면입니다. 투자금 반환 소송에 패소한 앙심을 품고 상대 변호사를 노렸다. 이제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고요. 주상복합 신축 지연 손해소송이었고 시행사 대표에 대한 청구 기각되고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도 기각이 됐다. 그러니까 재판 결과는 그러했다. 근데 이제 상대 변호사를 노려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해줬고요. 영남일보 1면 볼까요? 의문의 물건을 들고 들어간 뒤에 펑 했다. 22분 만에 불을 껐지만 피해가 컸다. 이거 앞서서 저희가 영상으로도 좀 확인을 시켜드렸죠. 조선일보 11면도 함께 보겠습니다. 방화범 손에는 흰 천 덮은 물건이 있었고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25초 만에 펑 하는 소리가 났다. 어제 브리핑에서는 사건 현장의 브리핑에서는 싸우는 소리가 났다라는 그런 증언들도 있었습니다. 노란색 네모를 보시면 이 방화 직전 용의자의 모습을 CCTV를 통해서 캡처한 사진을 볼 수 있고요. 경북메일 1면 확인하겠습니다. 7명 사망, 50명 부상, 57명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지역지와 더불어서 대구 지역 지역지와 더불어서 중앙 지역지도 함께 보도를 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경북메일 4면으로 가볼까요? 상대편 변호사를 찾아가서 불을 질렀다. 또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과학수사대와 소방 등 합동감식반이 현장을 살피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현장 내부에 대한 영상은 저희가 좀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경북일보 2면 넘어가겠습니다. 또 터진 법조인 상대 테러. 이건 노 교수님께서 아까 짚어주신 대로 재판 이후도 중요하고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또 카운슬을 하는 게 중요하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일단 뭔가 불신을 가지고 누군가를 해하려고 가지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깊이 좀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2면을 가볼까요? 근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앙심 대상 변호사는 화를 면했습니다만 사망자 2명 몸을 이게 이제 추정입니다. 추정인데 2명은 불이 난 사무실 안에 들어가 보면 그 2명 중에는 몸에서 자상이 발견됐다.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의 말입니다. 피해자 4명의 사인은 질식사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2명은 질식사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서 부검이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경북일보 1면으로 넘어가죠. 밀폐 구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신문 7면입니다. 대구변호사회에서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법조인 향한 범죄 예방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평까지 냈네요. 송문희 교수님,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기가 2층인데 1층은 스크린쿨러가 작동을 하는 곳이었다고 그래요. 지하실로 되어 있어가지고 됐다 그러는데 저게 80년대 이전에 낡은 건물이라서 그게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더 화를 키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 업계에서 이런 거 재발되지 않도록 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사실 가만히 보면요. 아까 노동희 교수님 얘기하셨다시피 이 법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 마음이 불만이거나 앙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죠. 예. 그 사람들이 다 저런 식으로 행동한다 그러면 변호사들이 어떻게 안심을 하고 일을 하겠습니까? 예. 아까 중요한 거는 어떤 변호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열심히 변호를 했는데 상대방 의뢰인이 자기한테 와서 참 고생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듣고 참 보람을 느꼈다 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사건을 처리할 때 일단 어떤 태도의 문제도 있지 않겠나. 물론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에 대해서 최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변호하는 것입니다만 상대방 의뢰인의 마음까지도 이제는 또 헤아리면서 해야 되는 더 험난한 직업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방화범이 사망했다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유족들이 이 사람이랑 같이 장례식장 쓰지 않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항의하고 있는데 너무나 이해가 되고 예. 7명의 목숨이 한순간에 그냥 생과사가 갈리는 이런 걸 보면서 기사로 볼 때는 사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보는 사람도 마음이 많이 안 좋고 한데요. 예, 예.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심리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자체에서도 이제 그런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대구신문 7면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용의자와 장례식장을 분리해 달라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기사인데요. 경북대 병원에 이제 화재 사망자들은 안치가 되어 있고 이제 그 한 명 용의자를 제외하고는 희생자 변호사 1명을 직원 5명입니다. 당연히 침통한 분위기가 장례식장 내부에는 흐를 수밖에 없겠죠. 최민우 기자, 그 혹시 이 분들에 대한 그 온라인에서도 벌써 어떤 추모의 분위기가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제 기타 네티즌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참 참극이다, 비극적인 사건이다라는 댓글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대구 토박인데 대구에서 화재가 나면 인명 피해가 유독 크다. 예. 그리고 불 지른 사람도 큰 잘못이지만 저 상황에서 스프링쿨러가 얼마만큼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겠느냐. 아쉽다. 죽고 다친 사람은 무슨 죄며 그 가족들은 어떡하냐라는 댓글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방화 용의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소송을 해본 사람은 저 억울한 심정을 알 수 있다. 다른 일도 못하고 오로지 소송에만 묶여 있다. 돈도 버리고 몸도 버린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거를 이제 소개해드렸다고 해서 저희가 결코 어떤 용의자나 이쪽을 뭐 변호하거나 비호해줄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도 일부 소개해드렸어요. 그 소송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 어떤 피로감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해결돼선 절대 안 된다. 저희가 거듭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일보 이면으로 넘어갈 텐데요. 대구에서는 이게 대구 시민들의 마음이 참 뭐랄까요, 굉장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영남일보 이면입니다, 피디님. 거성관, 지하철 그리고 어제 있었던 대구 변호사 사무실, 즉 대구에서 있었던 역대 방화 사건을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었는지 좀 우리 최민우 기자가 정리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991년도 일어난 화재인데요. 네네. 대구의 한 나이트클럽인 거성관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16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시는 2003년 대구 지하철 3사 때는 네. 무려 192명이 사망하는 아주 큰 사건이었죠. 아주 국민을 모두가 우울에 빠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2022년 어제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사건까지 연이어 사건 때문에 대구 시민들이 또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예, 이제 아까 그 송문희 교수께서도 이 사건 이후의 대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큰 참사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아픈 기억이 남게 되고 또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지역민들에게도 마찬가지고 희생자 가족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노동일 교수님, 어떤 지원, 어떤 지원들이 좀 필요할까요? 이 희생자분들에게는. 정부도 그렇고 예. 지자체도 그렇고 또 현지의 뭐 변호사회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서 좀 지원을 해야죠. 뭐 장례 문제도 그렇고 예. 또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도 그렇고 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가족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신적 지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현지에서 파악을 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정말 총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글쎄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이제 꼽긴 하지만 어떤 것이 먼저라고 하기 어렵고 그런 모든 것들도 이런 사건이 끝나면 대개는 이제 뭐 한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그거 지나고 나면 또 조용해지거든요. 예. 조용해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진짜로 어떤 뭐 제도 개선이라든지 뭐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모아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예.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많이 그랬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뭐 어느 한 가지 문제, 뭐 재판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것인지, 변호사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것인지, 뭐 지금 당장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차분히 수습할 때 그런 여러 가지 하나라도 조금 뭐 좋은 그런 어떤 그 해결책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이걸로 끝나지 말고 예. 뭔가 불행한 사건이지만 결과적으로 좀 긍정적인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시 한번 참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네.
제가 고향이 대구란 말이에요. 예. 지금 서울 온 지 35년 됐습니다만 대구에서 이런 사건이 나면 2003년도에 그 대구 지하철 지하철 참사 또 생각이 나고 예. 잊혀진 것 같지만 잊혀지지 않았구나 생각해서 마음이 더 안 좋아요. 사실 그때 대구 지하철 참사 때도 신변을 비관한 방화범이 그렇게 지하철에 불을 질러가지고 앞서 옆에 오던 전동차까지 다 불이 타면서 192명이 돌아가셨거든요. 예, 예. 그때 제가 아는 분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그 경찰이셨는데 그 주변을 지나가다가 지하철 안에서 이제 소리가 펑 하고 연기가 나오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딴 데로 도망을 가겠죠. 어떤 사고가 나는 걸 보면. 그런데 이분이 정말 경찰로서의 직분에 충실한 분인 거예요.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뛰어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를 구해야 되겠다 하고 뛰어 들어가셨는데 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많이 어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생각하면 이런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 남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유가족들도 지금 겨우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있을 텐데 또다시 대구에서 이런 큰 어떤 화재 사고가 나면은 다시 한번 떠올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재판제도 얘기하셨는데요. 예, 예.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법대로 하라는 게 제일 무섭다고. 그렇습니다. 이고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상대방까지 배려할 수 있으려면은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뭐 조정, 중재, 화해 이런 어떤 대체적인 분쟁 기능이 좀 회복이 되어야지 이런 일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아무쪼록 고인들께 애도를 또 표하고 희생자분들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또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종합적인 또 대책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 짚어봤고요. 오늘의 일면으로 만나봤습니다. 저희 좀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 오늘의 정치 또 윤 대통령 취임 한 달이었습니다. 이제 정치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한 달과 관련된 내용들 저희가 좀 종합해서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세계일보 6면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을 넘나든 통합 행보를 과시했다라는 평가를 세계일보에서 하고 있고요. 하지만 개혁 과제와 관련된 해법은 보이지가 않는다. 이제 숙제로 남아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음 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세계일보입니다. 종부세 규제 완화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물가 안정은 당연히 최우선 과제로 꼽혀 있는 상황입니다. 경향신문 3면 좀 야박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시민에겐 파격 소통, 인사는 불통, 그리고 속도전, 빨리빨리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골몰하다 보니 그 안에서 어떤 모순이 불거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3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옅어진 협치 대통령, 짙어진 검찰 대통령. 어제까지 저희가 또 살펴본 내용에 따르자면 이제 이런 평가들은 보수지 진보지에서 다 동일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민일보 3면으로 가볼까요? 한미동맹 강화 성과는 거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 최우선적으로 잡아야 하고 어떤 것 또 북핵 문제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한다. 한겨레 3면입니다. 말길 텄지만 반쪽 소통이다. 즉 출근길 약식 회견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여러 이제 평가들을 전문가 여러분께 부탁드려봤는데요. 노동의 교수께 좀 총평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 한 달에 대해선 어떤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뭐 점수를 매기긴 조금 이르고요. 예. 아직 중간고사도 볼 시간이 안 됐으니까. 예. 어쨌든 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조금 우려되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인 측면은 저는 상당한 정도 어떤 뭐랄까 돌파력이라 할까요? 예. 추진력 이건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우리가 과거에 보지 못했던 파격적인 소통 행보 이런 것들도 좀 긍정의 평가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나 바람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추진력이 있고 돌파력이 있다 그러면 한쪽으로는 또 뭐라 그럽니까? 그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이고 일방적이다 그렇게 예.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지금 기억을 하는데 예전에 처음에 이제 그 당선인 시절에 예. 그러니까 청와대를 이전해서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용산 이전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저도 그랬고 많은 그 평론가들도 그랬고 너무 서두른다. 이거는 국가 100년 대계를 바꾸는 일이니까 예. 취임 후에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히 하자. 예. 일단은 청와대에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 하고 했는데 만약 그랬으면 지금도
안 됐을 거예요. 지금도 안 됐을 것이고 예. 또 앞으로도 안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청와대 이전하고 그 용산 집무실을 하면 예산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예.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데 그 민주당이 다수당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예산 했겠습니까? 통과시켰겠습니까? 안 됐을 거예요. 예. 예. 저는 지금 이제 일단 청와대를 개방하고 용산 집무실로 이전하니까 그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한 분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늘 부정적이었잖아요. YS 때부터 청와대 생활이란 것이 구중궁궐 뭐 혼자 격리돼 있는 기분 뭐 어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부정적 평가를 했거든요.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네, 많았죠. 계속해서 옵니다 그랬어요. 예, 예.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를 약속했는데 결국은 못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걸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좀 천천히 하자, 뭐 좀 쉬엄쉬엄 하자 했다면 못했을 거예요, 진짜로. 네. 근데 그런 것들 돌파해놓고 보니까 좋잖아요. 저는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부정적 평가하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예. 일단 청와대 개방돼서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나서 좋은 곳이다. 공원으로서 너무 좋은데 예. 저런 이 엄청난 공간을 대통령 한 명이 차지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난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용산공원 반환 같은 것도 좀 빨리 속도가 내게 돼 있고 지금 예, 예. 용산의 집무실 이전 효과란 말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대통령이 진짜 정제되지 않은 육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죠? 보통 기자회견 1년에 한 번 했는데 그것도 잘 짜여진 무슨 쇼 같은 그런 대통령과의 만남이죠.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쇼처럼 하는 그런 행사식으로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듣는 건 뭐 이게 A4용 읽는 그런 참모들과의 소통 네.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밖에 대통령 생각을 못 들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출퇴근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기자들을 만나게 되고 더구나 대통령실을 만들면서 1층에 기자실을 만들어놨다. 이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출퇴근 시에 늘 이렇게 뭐 대통령의 육성을 들을 수 있는 그분이 분명히 긍정적 평가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추진력 돌파를 이것은 일방통행이다. 인사 문제 특히 좀 예, 그런 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 예. 또 한 가지는 소통이라는 건 사실은 쌍방향이어야 맞는 거죠. 예. 그죠? 쌍방향에 맞는데 네. 너무 일방적으로 대통령 목소리만 듣는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정제되지 않은 그런 육성을 듣는 게 좋은 면도 있는데 반면에 이거 대통령의 목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제되지 않은 말 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조금은 이제 아침에 예를 들어서 뭐 회의하고 참모들하고 얘기한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는 기자들이 뭔가를 뭐 물어볼지를 분명히 짐작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정제된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 준비해올 필요가 있다. 너무 그렇게 러프합니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민변 출신이 도배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안 된다는 예.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예. 그 뒤 참모들이 또 뒤에 막 허겁지겁 또 그 취지는 무엇이었고 뭐 이렇게 예.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뭐 분명히 오늘 아침에 기자들이 이런 거 물어볼 텐데라고 하면 뭐 참모들끼리 회의까지 할 필요 없지만 예. 그에 대해서 서로 조금 얘기를 해서 대통령께서 정제된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쪽에 예.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매일 하다가 네. 뭔가 문제가 터졌다. 네. 정말 조금 심각한 문제가 예. 터졌다 그러면 또 안 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이거. 그러니까 바로 지하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볼지도 모르니까 예.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라도 네. 조금은 정제된 메시지가 필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진력, 돌파력 좋다. 네. 그런데 소통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 이제 그 우리 김종욱 교수께서는 출연하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이게 이제 일간으로 어떤 약식회견이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는데 노 교수님 예상대로 이거 이렇게 하다가 월간이 되고 분기별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럴 수 다시 있어요. 네. 1년 만에 한 번 하는 대통령의 만남으로 네. 다시 줄어들지 않겠냐. 이제 그런 우려는 뭐 마찬가지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송 교수님 드릴까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하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다고. 근데 아마 윤 대통령의 스타일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한편에서는 정제되지 않은 소통이 또 매력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다가서는 부분도 있는데 예. 말씀하셨듯이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즉흥적인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게 계속 나오다 보면 네. 소통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과 거리가 멀어지고 예. 윤 대통령도 내가 소통하려고 말했는데 왜 반응이 안 좋지?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뭔가 좀
그냥 바로 올라가는 게 낫겠다. 기자들 만나지 않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예. 꼭 정제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대변인실이나 홍보실이 당황하지 않을 정도는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예. 적어도 어떤 속내를 얘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당선인이 아니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좀 장기적인 생각을 갖고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뭐 같은 의견이시고요. 온라인 민심은 어떻습니까? 그 취임 한 달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최민우 기자? 네, 대통령 지지율답게 정말 딱 반반 정도로 반반이에요? 네, 우선 좀 가볍게 남기시는 분들은 예. 국민 평가르기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예.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한미 동맹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해 주신 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께서 윤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했던 것을 높게 평가한 분도 계셨고요. 예. 그리고 반대 의견으로는 도어 스태핑 총 12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 소통왕 하면서 네. 불리한 질문 또 애매한 질문에서는 출근해서 검토해 보겠다. 예. 예. 이런 답 때문에 예. 과연 소통왕일까? 예. 이런 답을 주셨고 예. 이분은 왠지 경향신문을 보고 댓글 다신 것 같은데 벌써 그런 소통, 추정도 합니까? 예. 고집불통인 것 같다. 아.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온라인에 있는 그 민심들 저희 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오늘의 정치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정치 현안들, 정치 이슈들 좀 짚어볼 텐데 이 내용 좀 짧게 짚겠습니다. 어제 좀 길게 짚어본 내용이라서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나왔던 그 MB의 사면 관련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이 사면 문제 선을 그었었는데 그저께 말이죠. 근데 어제는 또 30년 수십 년 수감한 게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뭔가 그 사면을 좀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겠냐라는 그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기사는 대구신문 3면이고요.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 3면 MB 사면에 이어서 이재용까지 가는 거 아니냐 반대 여론을 밀어붙일 태세다. 즉 여권이 광복절 특사를 이미 띄우는 분위기에 여기에 이제 윤 대통령이 올라탄 거 아니냐라는 보도를 하고 있고요. 경북매일 3면 볼까요? 여기 이제 마음을 굳혔다라는 시각까지 보고 있네요. 거기에 혹시나 이재용 부회장 포함될지 관심이고요. 더불어서 거기에 한 명 더 껴넣지 않겠느냐. 여기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일 교수님, MB 사면 할까요? 하시겠죠.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선 시절에도 뭐 그 문재인 대통령 만나지 못한 이유가 그것을 건의하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부딪혀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호불호는 여러 가지 갈림 뭐 있으니까 뭐 다 내용을 아실 테지만 예. 일단 그래도 계기가 있어야죠. 계기가 지금 뜬금없이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데 네. 사실은 뭐 8.15가 광복절 특사라든지 영화도 있었죠. 광복절 네네. 특사라고 뭐 그래서 광복절 특사라든지 뭐 성탄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거는 특별 사면은 뭐 하실 거라는 건 다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럴 때 반대 여론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신문에 보니까 반대 여론 밀어붙일 태세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것보다는 만약 한다면 저는 이런 이유로 사면을 하려고 생각한다. 네. 국민들께서 이러이러한 쪽에서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걸 잘 알고 있다. 예. 그러나 그런 여론보다는 예. 얘가 특별 사면을 해야 할 그런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고 충분히 설득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반대하는 분들은 설득 하나 안 하나 똑같을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여전히 반대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설득이 없이 하는 것과 그래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많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충분히 얘기를 하시고 설득을 하시면 좋겠어요. 네, 예. 의견 수렴 과정이 필연적으로 동반돼야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송문희 교수께 이 질문 드려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의 보도를 보니까 물론 이제 초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시사하는 그런 보도들인데 어느 인물까지 사면을 하겠는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재벌 패키지 전망을 해서 이재명 부회장 혹은 신동빈 회장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혹시나 반대 여론을 감안해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까지 사면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없지 않다 생각됩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 MB 사면을 했으면 좀 이런 부담감이 좀 덜었을 텐데 이게 네. 넘겨졌죠. 왜냐하면 그때 하다 보니까 김경수 지사와 패키지로 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네. 논란 때문에 미뤄졌는데 아마 이번에 이재용까지 재벌 총수까지 간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미취업 부회장 아닙니까? 네. 밀취업 상태인데 계속 지금 경영의 모든 거에 관여하고 유럽도 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새로운 정부에서는 기업 친화적인 어떤 동력을 만들겠다 하고 있는 판이라서 네. 이재용 부회장도 사면에 들어갈 거예요. 게다가 또 이제 이재명 부회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사실상 그 반도체의 흐름에 올라탔기 때문에 거의 뭐 이제 파트너처럼 이번에 됐죠. 바이든 예, 예. 대통령 왔을 때도 네. 이재용 부회장이 옆에서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했고 네. 기정사실 같은데 김경수 지사까지 아마 끼워서 한다 그러면 딜 패키지 사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고요. 예.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까 사면 얘기하실 때 설득하라 그랬는데 제가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설득하겠습니다. 사면한다 그러면 네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지만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역사의 법정이 심판할 겁니다. 네. 이렇게 아마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노 교수님. 근데 사실 그 역대 대통령들이 실제 수감 생활을 한 사람들이 뭐 수감된 과정에서 어떤 그 자기의 과오를 사과하거나 인정하는 경우가 사실 제 기억에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뭐 물론 나와서 뭐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뭐 약간 그런 뭐 기밀을 내비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만약에 사면이 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과오를 뭐 사과한다거나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 꼭 사과를 해야 사면해줬던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네네. 마찬가지인데 네. 보통은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국민 여러분께 심리를 끼쳐서 뭐 죄송합니다만. 예. 정확한 얘기는 안 하고요. 예, 그럼요. 네. 이제 뭔지는 얘기를 안 하고 보통 예. 두루뭉술을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뭐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비판을 늘 하죠. 저도 이제 뭐 특별 사면에 늘 비판을 하지만 늘 하는 게 또 특별 사면입니다. 네네네. 그건 이제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명분을 통해서 하느냐. 그래도 많은 그 고심을 하는 흔적을 좀 남기고 예. 국민들의 그런 어떤 반대 여론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귀를 기울이고 있다. 예. 이런 그 정치적 아니겠습니까? 네네. 특별 사면 자체가 정치적인 거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부터 좀 고심을 하고 예. 여론 수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예. 저는 김경수 전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면하실 줄 알았어요. 아, 그렇게 예상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야 한다고. 예. 왜? 김경수 전 지사가 드루킹 무슨 여론 조작 사건 때문에 지금 수감돼 있지 않습니까? 구속되었고 예. 그건 뭐 본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정적인 여론이란 게 특별 사면은 뭐 왜 그 사법부 결정을 무력화시키냐, 뭐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속된 말로 욕을 먹을 것이고 비난을 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문 대통령이 결단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치적 동지 아닙니까? 네. 유일하게 뭐 경수야 이런 데 한실현다는 분이고 예. 그 정도였으면 김경수 전 지사가 본인을 위해서 했겠냐고요. 본인을 위해서 한 얘기냐고요. 네. 그러면 비난을 받고 욕을 먹어도 본인이 처리하고 나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게 리더의 자세고 네. 욕을 먹어 내가 먹겠다. 예.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근데 지금은 그분은 좀 김경수 전 지사를 제가 했어야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예. 전 정치적인 면에서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까지 들으면서 MB,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아마도 윤 정부에서도 그 여론일 텐데요. 온라인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최민우 기자? 네, 송문희 위원님 말씀대로 법대로 하라는 인심이 강합니다. 법대로 하라. 네,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예. 그리고 검찰 판결문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도 있는데요. 예. 이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네. 이런 메시지를 남겨주신 분도 있고 네. 또 강렬한 메시지를 또 확인했는데요. 아직도 회자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죠. 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댓글도 있었고 또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통합을 위해서 네. 그만 풀어드려라. 네.
미우나 고우나 우리 역대 대통령 아니냐 어.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자비로운 분도 어쨌든 이제 이런 여론들을 많이 신경을 쓰면서 그 사면에 대한 결정을 할 텐데 아무튼 지켜보시죠. 지금 저희가 이 사면과 관련돼서 지금 한 이틀째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뭐 거의 할 것처럼 다들 이렇게 전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한마디 예, 해도 한마디 됩니까? 한마디 더 주시죠. 저는 그런 이런 전직 대통령들이 자꾸 불행한 일이라는 것, 네. 뭐 물론 이제 법대로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전통을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미국에서도 이제 전직 대통령이 처벌받을 뻔한 일이 여러 번 있었죠. 예. 대표적인 게 닉슨 대통령이었고, 근데 포드 대통령이 사면해버렸습니다. 바로 미국은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법대로 집행을 해서 형이 확정돼야 사면할 수 있는데 예. 미국은 앞으로의 문제 사면할 수 있습니다. 셀프 사면도 가능한 예. 좀 특이한데 네네. 그만큼 이제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거 왕의 권한처럼 그것도 이제 행사할 수 있으니까 예. 그게 이제 그때 포 대통령의 생각이 뭐였냐면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법대로 처리해서 사법 처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예. 해서 했던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법대로 했으면 지금 구속됐어야 됩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여러 차례 예. 개인적인 비리도 많이 있고 예. 또 마지막에 그 뭐야 의사당 난입했던 아유, 그 그렇죠. 사건을 예. 뒤에서 짜자면 부추겼던 거 아닙니까? 거의 사실상 네. 조장했다는 그러니까 평가가 말이에요. 많죠. 그 사실 그 맞습니다. 예, 예, 예. 법적으로 봐서는 예, 예. 그렇게 뭐 부추겨서 교사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법으로 처리했으면 지금 교도소에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네네. 더 이상 진행을 안 했죠.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수감 생활하게 하고 법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네. 나라의 국격에도 문제가 되고 예. 그렇다는 전통을 그렇지 않다는 그렇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법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네.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뭐 한참 뭐 전 정권 수사가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지금 뉴스가 나오잖아요. 예. 뭐 산업부 블랙리스트도 그렇고 결국은 청와대까지 올라갈 텐데 네. 전직 대통령까지 가지 않는 그런 쪽으로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네. 그러나 정치적으로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늘 대통령의 마무리가 그런 식으로 법적으로 항상 하다 보니까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냐 이런 말 하는데 예.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대충 덮자 이런 거는 또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 사면을 할 때 정치인이나 재벌들은 왜 그렇게 쉽게 하느냐라는 또 국민의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으려면은 정말 진정한 사면은 국민이 용서할 때가 정치인이든 재벌이든 국민이 용서할 때가 진정한 사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이제 그 방송 진행하는 입장에서 좀 편의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이제 이럴 때는 마무리할 때 항상 그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시든 국민들이 평가를 하실 겁니다. 역사가 예, 역사가 평가를 할 겁니다. 자,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중앙일보 3면 만나볼까요? 여당 상황 짚을 텐데요. 여기는 이제 그 새로운 의원 모임이 출범이 됐네요. 민들레라는 이름입니다. 장제원 당선인 전 비서실장 현 의원인데 이제 쭉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누가 이 민들레 민심 들어볼래라는 모임에 들어갈 것인가 뭉치는 친윤이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비윤계에서는 계파 정치 부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일보 4면으로 가볼까요? 친윤 모임 세력화 시동 이거 뭐 같은 얘기인데요. 개방형 의원 모임이라고 칭하는 민심 들어볼래 민들레가 이달 발족한다. 근데 이준석 당대표는 여기와 관련해서 사조직을 만들 상황이 아닌데 그러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경북매일 3면은 다른 분들을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공격 정진석의 어퍼컷을 날린다. 김용태, 정미경, 오신환까지 등판했다. 이 정도로 기사를 만나봤는데요. 자, 저희가 한번 글쎄요. 민심 들어볼래. 노동일 교수님, 그 모임 이름은 좀 괜찮습니까? 이게 뭐 사실 정치인들이 붙이는 어떤 모임 이름이라는 게 뭐 약자를 만든다든지 어떤 그 시대를 반영하는 시대 정신을 반영한다든지 뭐 그런 건 많이 봤는데 민들레라는 이름보다 더 나은 이름을 뭐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노동일 교수께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좋은 이름을 제안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임은 만드는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 계열 정당, 네네. 새누리당 또 뭐였죠? 국민 뭐 통합 뭐였죠? 네네네. 뭐 통합당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죠. 예. 계속 내려왔는데 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개파 싸움 아닙니까?
친지 친박 개파 싸움 하다가 다 스스로 망한 거예요. 예. 스스로 망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법대로 처리받아서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이유가 다 거기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지 친박 경쟁하다가 거기서 스스로가 다 저쪽은 나빠요라고 그 범죄 혐의를 다 지금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네. 검찰이 수사할 이유도 없었어요. 다 자기들이 폭로했던 거니까. 네. 그게 결국 망하게 한 이유거든요. 그럼 지금은 이 민들레 모임, 뭐 민심을 들어볼래? 민심을 들어볼래? 네. 모임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뭐 어디서 얘기하시는 분 들어보니까 단순히 공부하는 모임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공부하는 모임을 왜 공부를 못하게 하냐? 안 하면 안 한다고 얘기하고 예. 공부하면 개파라고 하면 얘기하고 한다고 뭐라고 하고 억울하다고 하시는데 예.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공부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참석하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네네네. 이런 테마로 뭐 송문희 교수의 뭐 강연이 있습니다. 참석해서 듣고 토론합시다 하면 되잖아요. 다 참석하세요 아무나. 네. 근데 모임을 만들어서 뭐하러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건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네네. 개파 정치가 부활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중에 가서 결국 또 친윤 비윤 싸움 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예. 이름 제한은 과감하게 제외하셨고 혹시 뭐 송 교수님은 생각이 다르세요? 어떠세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친윤 모임에 들어가느냐 안 가느냐에 또 신경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아마 점점점 세력이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친윤 모임이 중심이 되어서 네. 새로운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겠다 아마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민심을 들어볼래가 아니라 사실은 다른 국회의원들의 전체의 목소리도 안 듣고 자기네끼리 모여갖고 우리끼리 목소리 들어볼래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개파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분위기 같아요. 네. 이거 뭐 제가 사실은 지금 갑자기 급조를 해서 좀 부끄럽긴 한데요. 어쨌든 이분들을 지금 언론에서는 뭐 친윤계로 묶어 있고 이제 이분들은 어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윤석열만을 바라본다는 측면에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이건 뭐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주윤발. 주로 윤석열을 발전시키기 위한 모임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주윤발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자, 야당 상황 짚기 전에 이거 뭐 어쨌든 임기가 벌써 그 1년이 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 이준석 대표입니다. 벌써 1년이에요. 그 이준석 신두름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벌써 1년이 됐다는 겁니다. 선거 2연승의 당 대표이자 트러블 메이커다. 중앙일보 신면 보여주세요, PD님. 취임 1년 이준석의 명과 암, 명도 있고 암도 있다. 뭐 윤석열 출범 한 달에 명과 암이 있듯이 1년의 명과 암. 근데 한 달과 1년은 평가해 볼 수 있는 그 기간 자체가 다릅니다. 1년은 평가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노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정말 이준석 대표는 정말로 명과 암이 너무 뚜렷한 분이죠. 트러블 메이커라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네. 정말 짜증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왜 저렇게 할까? 저도 누구 못지않게 이제 그 행보나 말이나 이런 것에서 비판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 자 지금 일단 대표로서 대선 지선 승리를 했잖아요. 예. 그 이준석 때문이냐?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지만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있으면서 졌다. 예. 그러면 당장 나가라고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책임도 져야 하는데 승리했으면 공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공도 인정해 줘야지. 뭐 너 때문에 이겼냐, 뭐 윤석열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 지금 이준석 대표를 저렇게 공격하고 하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그 상황이다. 예. 인정하고요. 예. 뭐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뭐 정말 짜증나게 하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예. 감정 남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지만 네. 대통령이 됐잖아 이미. 예. 그럼 그건 다 쳐버리고 앞으로 더 잘해보자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이대녀를 그 이대녀의 지지를 못 끌어냈다. 네. 이대녀가 뭐 민주당으로 가게 만들었다. 네. 이대남은 예를 들어서 언제 국민의힘을 쳐다보긴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젊은 사람들이 이대남이건 이대녀건 간에 예. 국민의힘 계열 정당을 한 번이나 쳐다봤냐고요. 늙은 꼰대 정당,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네. 노인 아저씨 냄새나는 꼰대 정당이라고 생각했지 젊은이들이 단 한 번 쳐다본 정당이 아니었어요. 예. 그러면 이대남이나마 그렇게 끌어들인 것도 이준석 대표의 공이고, 네. 그거나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활동하는 정치인들이나 대변인들에서 젊은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예. 민주당과 뭐
비등비등하고 네. 오히려 김남국 의원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은 좀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이 못 나올 그런 구조다 막 하면서 부러워하잖아요. 예. 저는 그거는 인정해줘야 예. 그리고 그 단계 출발해야지 너희 선거 끝났으니까 이제 뭐 아웃이야 뭐 이렇게 하면 이건 도로 옛날 아까 좀 전에 얘기한 친이 친박이 재현되는 상황까지 포함해서 예. 결국은 또 스스로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는 상황이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들어요. 예,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고 송 교수님도 짧게 부탁드릴까요? 명암이 너무 뚜렷하다라는 데 동의하고요. 예. 다만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젊은 당 벌써 이제 40대 돼 가죠. 근데 어쨌든 젊은 당 대표를 충분히 활용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국힘에서. 그러면서 속은 좀 썩였지만은 어쨌든 승리를 이끌었던 당 대표인데 선거 직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쳐낸다 이런 분위기를 느낄 것 같으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지금 뭐 거의 혈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예. 저는 이제 단어 선택에 있어서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 내가 뭐 선배인데 예. 이런 말 쓰시는데 선배는 요즘 점입 맞죠. 가격이죠. 뭐 둘이 싸우는 선배는 거. 맞는데요. 요새 젊은 사람들을 그런 말 하면 꼰대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선이긴 하지만은 선배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앞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예. 지금 윤리위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거취가 결정되겠지만 네. 아마 쉽게 나가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전망까지 해주셨어요. 야당 상황 저희가 또 짧게 짚겠습니다. 경북매일 3면 보시면 민주당은 지금 전당대회 룰 공방인데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도 여기도 뭐 이제 어떤 개파로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친명은 바꿔야 한다. 친문은 그대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가장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대목이 권리당원의 자격 요건인데요. 만약에 현행 당규를 바꿔서 소위 그 친명이라고 불리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죠. 개혁의 딸들, 개딸들이 투표권을 부여받으면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가 이제 이런 셈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대룰 공방을 벌이고 있고 대구일보 사면 보여주실까요? 대구일보 사면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전당대회 레이스 시작하기도 전에 친명계와 비명계가 룰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노동일 교수님, 이거 어떻게 좀 정리돼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괜한 싸움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당대회 룰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 당헌 당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대로 가야 된다. 아니 당연하죠. 그거는 법대로 아까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네. 법대로. 그러니까 문제가 다 공천 앞두고 또 전당대회 앞두고 무슨 평을 앞두면 꼭 룰을 바꾸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지금까지 당헌 당규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거 법 아니에요, 법. 그 다름에 당의 그 당의 법이죠. 법입니다. 예, 예. 당헌 당규를 왜 정해놨어요? 지키라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늘 앞두고서 뭐 지금까지 축구로 다 준비해놓고서 갑자기 야구합시다 한다든지 예. 족구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골대를 좁힙시다 하든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괜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만약에 현재 당규가 불리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출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너무 야박한가요? 뭐 어떤 분이 지금 분명히 이제 이 룰을 바꾸자고 하는 분의 그 속내가 있을 텐데 예. 그러니까 정치가 불신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 내가 불리하더라도 정해진 법대로 합시다. 한번 해보면 결코 좀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예. 예를 들자면 솔직히 아까 이재명계가 지금 이제 바꾸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꾸자고 하는데 뭐 권리당원 지금 40% 아닙니까? 예. 그분들이 이제 뭐 서로 지금 새로 뭐 당원 가입한 그런 분들이 더 권리당원이 많아져야 유리하다라고 한다면 아예 그분들은 처음부터 나는 지고 들어갈 거야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분들 현재 있는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을 설득하고 내가 민주당을 책임져야 된다는 이유를 대면 그분들이 동의 안 하겠어요? 동의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사람을 아무리 넣어봐야 소용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있는 대로 하고 그분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조금 불리하니까 꼴대를 좁힙시다, 넓힙시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있는 그대로 가야 된다는 주장이시고 송 교수님은요? 그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 당원들 잘 설득해가지고 힘을 얻으면 좋겠는데 지금 분위기로서는 그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우리에게 더 유리한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구나라고 지형을 바꾸려고 하는 건데 예. 바로 눈앞에 지금 전대 놔두고 바로 룰을 바꾸려고 그러면 눈앞에 뻔히 보이는 계산인데 그걸 누가 지금 동의를 해주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재명계 쪽에서는 민주당에서 사실은 그렇게 중심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중심부를 누가 차지
차지하느냐라는 혈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는 지금 룰로 그대로 간다 그러면 이변을 일으키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전망도 해주셨고요. 자, 저희가 여야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여당, 야당 집안 싸움에 대해서는 글쎄요, 인터넷 민심이 어떻게 들끓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평가는 또 어떤지도 궁금하긴 한데요. 어떤 댓글들이 좀 눈에 띕니까? 네, 우선 분위기가 네. 참 다양합니다. 다양합니까? 그것도 반반입니까? 그것도? 네, 참 국민은 경제 타격이 힘들어하는데 네. 여야 할 것 없이 개파 싸움 그리고 경제 살릴 생각 안 하고 당내 조직 만드니 여야가 똑같다 이런 민심이고요. 예. 그리고 각 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남긴 분도 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5년 만에 정권 넘겨주고 아직 정신 못 차렸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대선 지방선거 승리하더니 자만하지 말고 예. 당권 싸움 제발 그만해라.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 취임 1년을 바라보면서는 그래도 2030 남성표가 많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대선을 이길 수 있었다.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대선 전략을 잘 세워서 승리할 수 있었다. 네. 이런 민심도 있고요. 또 반대로는 이준석 당대표 때문에 대선 망할 뻔했다. 네. 국민의힘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짐이 된다. 이런 민심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오늘의 말말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주요 뉴스에 잠깐 소개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발언이 오늘 많이 대대적으로 좀 보도가 됐어요.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한 발언입니다. 어디에서 그랬냐? 국회의원회관에서 6일 지방선거 서울시당 당선자 워크숍이 열렸는데 여기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못 사는 사람 많은 임대주택, 정신질환자가 많다. 글쎄요, 물론 이제 언론들이 보도하는 이 한 줄의 어떤 그 앞뒤를 문맥을 좀 살펴보고 접근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어쨌든 뱉은 말이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신문 보여주시겠어요? 국민일보 일면에 실어 있는 기사입니다. 성일종, 임대주택에 못 사는 사람 많아, 정신질 환자 나와. 부적절한 발언이기 때문에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물론 전체 맥락을 좀 들어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을 법합니다. 네, 노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 맥락을 들어보든 말든 네. 이건 부적절한 발언이죠. 예.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고 네. 더더구나 저 같은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해도 이건 방송에서 안녕히 가십시오. 예, 그럼요. 다음에 나오지 마세요라고 예, 예, 얘기할 예. 발언인데 네. 정치인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저런 데서 저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발언이고 예. 맞습니다. 그거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전체 맥락을 보니까 예. 저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정책위원장이니까 네네. 임대주택을 지어놓기만 하고 관리가 안 돼가지고 환경이 점점 열악해진다. 그러니까 서포트를 안 해준다는 얘기죠. 예, 너무 환경이 열악해지고 예. 그러니까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음.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든 게 바로 그런 거겠죠. 이제 네네. 임대주택이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예. 그래서 정신질환 환자가 많다. 네. 이렇게 나온 것인데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하려고 해도 예.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인 거죠. 예. 사과하는 게 맞고 예.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다시 해야 되고 그러나 제 의도는 처음 얘기한 대로 임대주택의 환경 개선에 있으니까 앞으로 그분은 절대 많이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될 일이죠. 예. 또 동네 주치 제도를 좀 더 가지고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에서 좀 어떤 그런 건강을 좀 케어해드릴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말도 일면 등장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 발언은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송 교수님? 동네 주치의가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한테만 필요한가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이런 말 했잖아요.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더 중요한 거는 그 공간에 사는 사람의 의식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임대주택이 많이 열악하죠. 열악하게 지어놓고 관리도 안 하고 또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강합니다. 예.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정치가 할 일이지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이 정신질환자다. 이거는 일단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많은 분들 자체를 매도하는 일이고요. 예. 정신질환도 치료를 받으면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못된 발언이고 이것이 단순한 실수냐 아니면 의식의 발현이냐 이런 예. 부분에서 뭐 야당 경악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은 경악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임대주택 문제를 어떻게 좀 발전적으로 시킬 것이냐 이런 데 대한 논의를 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이런 걸 이제 그 어떤 이게 뭐 이제 좋은 발언은 아니었습니다만 일종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가 임대주택 정책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또 국민들이 박수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 기회를 뭐 잘 잡을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최민우 기자, 이 관련된 기사에 달린 댓글은 어떻습니까? 네, 성일종 의원이 어제 사과를 했죠. 예. 했지만 민심은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저런 생각을 하는 자가 정책위원장이라니 그리고 성일종 의원의 말을 빌려서 국민의힘 당을 비판한 분도 있습니다. 국민을 낮게 보는 습성을 고쳐야 한다. 예. 이런 말씀 남겨주셨고 어떤 분은 정신질환자 어느 대기업 오너 일가가 생각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어느 대기업인지는 저희 시간에 밝히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 검색해 보시면 나오긴 하기 때문에 뭐 그 대목까지는 저희가 따로 알려드리진 않겠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 라는 부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향신문 보도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기자들에게 한동훈 장관이 상 받을 일을 한 건 아니다. 뭐 그런 뜻을 밝혔고요. 서울신문 3면 만나볼까요? 유죄 선고 뒤에도 상 받을 일을 한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어떤 태도랄까요? 무수지심 비익냐, 즉 잘못을 저지르고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저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오류를 저질렀을 때 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유시민 전 이사장을 방송에서 주로 저격하시는 분이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부끄러움이 없다. 이제 이런 지적까지 했는데 노 교수님 혹시 이 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오류를 저질렀을 땐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람다운 사람이다. 무수오지심 비희냐? 네. 뭐 좀 어려운 말인데 맹자의 무술이라고 합니다. 예, 잘못을 저지르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본인에게 한 얘기겠죠. 본인에게 한 얘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왜 한동훈 장관 부끄러워하지 않냐라고 이게 좀 전혀 그런 맥락이 아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본인의 허위 발언이라는 걸 분명히 본인도 인정했고 네. 재판부도 인정했기 때문에 같이 벌금 500만 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벌금이 이거 특히 이제 실질 손해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이건 정신적 손해이기 때문에 네. 그 500만 원이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그 위자료라고 하는 게 별로 이렇게 없고요. 예. 많이 인정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분명히 허위 사실 얘기했잖아요. 대검에서 뭐 검찰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까지 있잖아요. 예. 사실을 확인했고 한동훈 검사의 이름을 적시했고 네. 당시 반부패 강력 부장이 그렇게 했다라고 했고 그 분명히 거짓인데 어제 그 발언하는 모습을 보면 전혀 부끄러워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본인의 발언을 도 분명히 본인에게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본인에게 좀 그 점을 적용해서 예. 먼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유시민 전 장관의 어떤 항소도 뭐 권리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2심에서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항소를 한다고 하니까요. 어떤 결과 나올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송 교수님. 저는 참 그때 다른 태도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벌금 500만 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사과의 의향이 있냐 그래갖고 본인이 사과를 했어요. 예. 공개적으로 그거를 참작해가지고 지금 벌금이 깎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뭐 상대방이 그렇다고 뭐 상 받을 일 한 거 아니다.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맹장의 저 말씀이 수호지심과 연계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 기본적인 말 같은데 가장 정치인의 동목 중에 하나가 예. 부끄러움을 몰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기사 저희가 과연 유시민 전 장관이 옳은 것인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마지막 주제로 저희가 생각해볼 주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반도체 얘기를 저희가 참 많이 했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반도체가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중앙일보 4면에서는 용산에서 튄 불똥이 여의도로 번졌다면서
국회에서 왜 반도체 학과 증원 문제를 풀지 못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5면 가볼까요? 수도권 증원에 대한 문제가 이제 불거지니까 한덕수 총리가 첨단 산업학과는 수도권과 지방이 비슷한 규모로 증원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경향신문 12면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네요. 지방대를 살리자고 해놓고 수도권 정원을 증원해버리면 뭐 지방대가 살겠냐 수도권이 살겠냐, 이건 자명하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서울신문 1면도 좀 만나볼까요? 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쏠림 반도체학과 설 자리가 좁아지는 지방대. 이 대학에 대한 문제는 제 옆에 계신 이 두 분의 교수님께서 너무 잘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드리기 전에 동아일보 1면도 좀 소개를 해드리죠. 반도체 전문 인력이 너무 필요하다. 매년 6,000명이 부족하다. 즉 이렇게 반도체를 나라에서 전폭적으로 띄운다고 하더라도 이 학과에서 졸업생이 나오고 전문가가 되고 실제 인력이 돼서 이게 취업이 되더라도 부족하다면서 동아일보는 사실상 정부의 정책에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 교수님, 학교의 사정도 있을 법도 하고요. 지방 발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 텐데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국회의 도움 없이는 해결되기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보입니다. 이게 국회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 왜냐하면 이 대학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대학이 지금 망해가는 학교가 나온다 예. 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해결이 안 되냐면 네. 국회의원들은 전국에서 골고루 뽑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을 대학이 소재한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거죠. 그 대학이 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쟁력이 없는 대학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예.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 그렇게 있으니까 그런 대학들이 예. 경쟁력이 없는 대학들도 그 지역 국회의원을 업어가지고 이렇게 배경으로 해가지고 예.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지원 정책을 세우고 있어요. 교육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정원을 줄이고 싶어도 지방대학 정원을 줄이고 싶어도 경쟁력이 없는 대학을 폐교하고 싶어도 예. 못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예. 그래서 정원 뭐해서 대학을 줄인다면 모든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골고루 줄이도록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 국가 전체 경쟁력 차원에서도 그렇고 뭔가 획기적인 정책을 내야 된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예. 지방 대학은 많은 그러니까 없어질 수밖에 없는 대학들은 네. 그거를 폐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그 지금 외국에도 있는 어덜트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성인 교육이라든지 예. 평생 교육 체계로 그렇게 가면서 결국 그 지방에 수요가 있는 어떤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노인 케어라든지 뭐 시니어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분들 쪽으로 그쪽 가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이지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의 정원을 골고루 줄이는 말하자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든가요. 거기 침대에 맞춰서 다리를 자르는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대학들은 경쟁력 있게 키워주고 예. 나머지 경쟁이 없는 대학들은 다른 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야지. 예. 뭐 또 그러면 너는 뭐 서울에 있는 대학 교수기 때문에 그러냐? 그건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예. 뭐 저는 이제 곧 퇴직할 사람이기 때문에 없지만 어쨌든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모든 학교들의 정원을 골고루 줄인 쪽으로 가서는 절대로 경쟁력이 있는 대학이 안 나온다 그런 얘기고요. 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반도체 뭐 교육을 위해서 사람을 뭐 더 정원한다 그러면 그걸 늘리는 대학들은 그 정원을 그만큼 줄이도록 합니다. 네. 다른 학과의 정원을 다른 학과 정원을 줄이면서 그 정원을 이렇게 반도체 학과로 하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다 같이 망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네. 하는 생각이 들고 예. 저는 대안 쪽으로 하나가 뭐냐면 예. 지금 각 대학 각에서 공급이 안 되니까 각 대기업들이 지금 사내 대학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예. 뭐 샘송, 뭐 SK, LG 이런 데가 다 그런 사내 대학을 키우고 있습니다. 예. 그런 특별히 자기들이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기르기 위해서 예. 그럼 거기다가 지원한 게 좋아요. 거기다가 교육부라 이런 데서 거기다 증원을 해서 증원하게 하고 예. 그 인력을 기르는 걸 지원하는 뭐 그런 방안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게 사실 지역 대학이 역량이 안 되는데 무조건 그 보조금으로 살리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만 지역으로 좋은 대학이 이전하는 거는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도권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대학들이 지방으로 내려갈 때 정부에서 파격적인 어떤 혜택이나 세금 감면이나 지원을 해준다면은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예. 아까 대기업들 말씀하신 대기업들이 그 반도체 계약학과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석박사에 조금 한정이 되다 보니까 네. 지금 학부가 턱없이 부족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기업에게 어떤 지원을 몰아주게 되면은 안 그래도 대기업인데 네. 우리 또 세금이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야라는 또 반발도 있을 수 있어서 저는 K 반도체 전략을 편다 그러면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국립대학 형식으로 좀 지방에다가 만드는 것도 방식이 되지 않겠나 싶고 예. 당장 교수도 많이 부족하다 그래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기업에서 겸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거든요. 예. 학생들도 공대를 졸업해도 반도체 몇 개 듣고 들어가도 실제로 기업 가면은 한 3년, 5년 다시 재교육 받고 해야지 한 사람 몫을 한다 그래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 많은 대학생들이 아직까지 한국 문화에서는 의사, 판사, 공무원 이런 거 하려고 하는 분위기 되다 보면 저기 또 갈 수 있는 윤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는 교육 개혁부터 사실은 밑바탕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참 이게 단칼에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뭐 물론 이제 반도체를 강조하는 것은 뭐 시대의 흐름이고 또 대통령의 공약이고 다 좋은데 특히 이제 학과에 있는 학생들을 증원시키고 뭐 이런 문제들은 여러 가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무튼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두 분의 어떤 말씀이 좀 조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뭐 지역에서는 사실 반도체 학과에 대한 뭐 수도권 증원 문제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것 같아가지고요. 어떤 민심들이 있다고 좀 봐야 될까요? 사실 현재 지방대에서는 많은 지방대가 그 학교의 존립이냐 폐교냐 기로에 서 있는 데가 많습니다. 예. 직접 들은 바에 의하면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태블릿 PC를 준다까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달이죠. 네, 미달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은 그 폐쇄 일보 직전에 지방대학 전체를 반도체 학과로 대체해라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예. 또 대구에 있는 디지스트 그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이나 포항공대를 활용하면 좋을 텐데 이런 말씀 그리고 앞으로 인서울 전쟁이 더 심해지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생각해 봅시다 코너 반도체 학과 수도권 증원 문제에 대한 해법이 무엇인지 또 전망까지 좀 해봤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더 스픽스 브리핑 함께 했는데요. 노동의 경희대 교수, 송문희 고려대 전 연구교수, 스픽스의 최민우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박영식이었고요. 더 스픽스 브리핑, 더 균형 있게, 더 공정하게 매일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요 뉴스 만나보시면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